네, 446쪽에 계약의 성립이죠. 갑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을한테 청약을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되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이 청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한 사람, 특정인에게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인데, 당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겠죠. 꼭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광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파니까 원하는 분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을이 승낙만 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갑이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청약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을이 승낙함으로써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한 의사표시가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이지 않으면 그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은 다른 거예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청약을 하도록 유인하는 거죠.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청약의 유인을 받았으면 하고 싶으면 원하면 뭘 하는 걸까요? 저는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에 대응하는 건 승낙이지만 갑이 을에게 청약의 유인을 했다면 을은 그게 하고 싶으면 이 갑에게 뭘 하냐면 청약.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광고 있잖아요. 광고 또는 뭐 전단지를 배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청약이 아니라 유인이라고 봐요. 이거는 구체적 확정적이 아니니까. 뭐 대표적으로 구인 광고. 구인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에요. 유인이죠. 그거 보고 마음에 들면 제가 다시 이력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청약과 유인의 차이점이고, 우리 밖에 나가면 뭐 커피 자판기 있죠? 커피 자판기는 가동 중인 걸 전제로 청약의 유인이에요. 이거는 구체적이 아니에요. 구체적이죠. 명확하잖아요. 청약입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교재를 좀 보시면 그 446쪽에 밑에 청약 나와 있고 의의를 보면 둘째 줄에 가운데 별표하고 줄 거두세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 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라고 되어 있죠. 뭐 구체적인 걸 포함해야 되고, 그래서 구체적 확정적이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청약의 성질과 요건인데 1번에 보시면 청약은 의사표시입니다. 당연한 거고 법률 사실이고요. 오른쪽에 2번에 별표 2개 하고 줄 거두세요.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지만 그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라고 있고요. 3번은 청약과 유인은 구별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판례 박스에 제목에 뭐라고 되냐면 분양 광고 내용. 우리가 사기할 때 본 거예요. 분양 광고하면서 뭐 월수 300 보장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건 청약의 유인이에요. 유인이죠. 청약의 유인. 그래서 파란 글씨에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 시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 얘도 의사표시니까 언제 효력이 생기냐면 도달해야죠. 동그라미 기억에 보면 뭐 당연한 거니까 확인만 하세요. 청약도 하나의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로 도달해야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자, 니은은 줄 거두세요. 이건 우리가 총칙할 때 본 건데요. 청약자가 청약을 발신한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럼 이 청약은 무효예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거기까지 줄 거두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527조가 나옵니다.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의 구속력이죠.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 철회 못한다는 거예요? 발송하면 철회 못해요? 도달하면 못하는 거예요?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되면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맨 밑에 디귿이 있어요. 448쪽에 디귿에 구속력의 배제라고 되어 있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대화자 사이의 청약, 그리고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은 도달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약을 하면서 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유보해 두었다. 그런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자 사이의 청약이에요. 대화자 사이의 청약은 그게 도달되는 게 즉시 도달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화자 사이의 청약은 도달 후에도 그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게 예외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판례 제목에 줄거두세요.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청약의 구속력에 예외를 인정한 사례. 그러니까 독특한 판례인 거죠. 근로계약에서는 합의 해지 청약이 도달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란 글씨만 보죠.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니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은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판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선생님 판례가 대표적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수업을 막 빼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내 불만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제일 불만이었겠어요? 학생은 매우 즐거워했고요. 예. 학부모, 예.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쌤이 내가 그만둘게요라고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낸 거예요. 그럼 청약을 한 거죠. 합의 해지의 청약. 그럼 이제 언제 근로관계가 종료되겠어요? 학교가 승낙하게 되면. 근데 아직 승낙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리고 이 쌤이 이제 사표 내고 가서 요양을 했는데 몸이 좋아진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거 내가 그만두겠다는 거 없던 일로 합시다라고 청약을 철회한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이 학교에서 이 쌤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승낙, 이 수리는 정당해요? 부당해요? 청약이 있었다가 철회됐잖아요. 그럼 청약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승낙한 거잖아요. 그러면 승낙은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선생님이 수업을 계속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학교에서 그렇게 나오면 수업 배정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놀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논 기간 동안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기겠죠. 임금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였죠. 그게 이제 나중에 위험 부담의 문제에서 나와요. 예고한 거예요. 예고. 오늘 볼 거예요. 위험 부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 예외 보시고, 자 그러면 조문을 계속 볼게요. 528조 왼쪽입니다. 448쪽에 1항부터 보죠. 528조 1항 448쪽이에요.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언제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그 승낙 기간까지. 그때까지 청약은 존속하는 거예요. 2항 3항은 좀 이따 보시고 529조.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528조 1항에서는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까지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529조에서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상당한 기간까지 받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해서 해야 돼요? 안 정해도 되는 거예요? 안 정해도 돼요. 안 정해도 상당한 기간까지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을에게 2월 1일 날 청약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2월 15일까지 승낙해달라. 기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약서가 2월 4일 날 들어갔고요. 의뢰하는 사람이 고민하다가 예를 들어 2월 14일 날 승낙서를 보내서 2월 16일에 승낙서가 들어갔다. 자, 그럼 이렇게 되었다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여기서 이제 방금 우리가 조문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립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뭘 공부했어요? 발신주를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게 528조 1항인데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언제까지 받으라고요? 기간까지 넘어가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531조에서 좀 볼게요. 451쪽에 보세요. 451조. 531조 일단 별표 2개 해두시고요. 531조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531조에 의하면 계약의 승낙서를 발송한 2월 14일 날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 조문이 서로 충돌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겨요. 소위 이때 이제 우리 통설은 조화로운 해석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둘을 섞어요. 그럼 둘을 섞으면 일단은 며칠 날 효력이 인정돼요. 14일 날, 발송한 날, 발신주에 따라서 발송한 날 효력이 인정되는데 그게 인정되려면 15일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날 인정하되 15일을 넘어버리면 인정되었던 효력은 모두 다 없어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승낙기간, 안 정하면 상당기간이죠. 승낙기간 내 부도다를 해제 조건으로 발신 시에, 발송 시에 효력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조건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해제 조건. 그럼 일단 발송할 때 효력이 인정돼야 안 돼? 우리가 가운데 해제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현재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면 발송할 때 현재 효력이 발송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승낙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2월 14일 날 효력이 인정되는데 그게 계속 인정되려면 기간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5일 날 도달이 됐어요. 승낙기간 안에. 그러면 계약은 며칠 날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14일이죠. 기간 안에 들어가면 기간 안에 들어가는 걸 조건으로 효력은 발송 시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간을 넘어버리면 인정되었던 효력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15일을 승낙기간으로 정했는데 16일 날 들어갔다.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간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451쪽에 끝에 셋째 줄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보세요. 다시 오셔서 451쪽의 끝에서 셋째 줄에 줄 거두세요. 통설은 격지자 간의 승낙은 승낙기간 또는 상당 기간 내에 부도다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발신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자, 다시 이제 449쪽부터 보죠. 449쪽에 승낙이 나오는데 지금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449쪽에 동그라미 1번 승낙의 상대방이 있죠. 별표 2개 해두세요. 승낙은 청약과 달리 반드시 특정인 청약자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지만 승낙은 불특정 다수에게 승낙하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반드시 청약자에게 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자, 내용에 줄거두세요. 청약의 조건, 기타, 변경을 붙인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이러한 승낙을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승낙을 할 때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변경을 가했다. 그러면 기존 청약을 거절하고 뭘 한 거예요? 새 청약, 새로운 청약을 한 겁니다. 승낙을 할지 안 할지는 내 마음이죠. 승낙의 자유. 다음 페이지에 판례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에 표시한 경우에 그 효력. 이게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느냐 문제죠. 구속할 수? 어떤 의미인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 여기 지하철역 앞에 토지 300평짜리 좋은 게 나왔으니까 내일까지 답변 안 하시면 사는 겁니다. 이런 전화를 끊었어요. 그럼 제가 내일까지 답변 안 하면 사야 돼요?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청약을 한 것은 저를 구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란 글씨에 회답 의무가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셋째 줄에 보면 이런 얘기가 가운데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 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면 저를 구속할 수는 없는 거고 내일이라는 것을 승낙 기간으로 정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하면 뭘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승낙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계약이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이 나옵니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줄에 줄 거두세요. 이러한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새 청약으로 보는 게 지금 여기까지 2개 나왔어요. 전 페이지에 뭐 있었죠? 변경을 가한 승낙. 두 번째는 연착된 승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야, 너 우리 집 1억 원에 사. 이렇게 청약을 했더니 을이 9천에 살게 라고 승낙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변경을 가한 승낙. 또는 뭐 조건을 붙였다든지 내가 1억에 사긴 살 건데 돈은 내년에 줄게. 이런 게 다 조건을 붙이고 변경을 간 거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건 뭐로 인정한다고요? 새 청약이에요. 새로운 청약. 그러면 갑이 9천에라도 팔고 싶으면 다시 청약해야 돼요? 승낙만 하면 돼요? 승낙만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그림도요. 16일에 승낙이 들어왔다. 이 승낙은 바로 뭐예요? 연착된 승낙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로 인정하냐면 효력 인정이 안 되니까 계약은 새로운 청약이에요. 그러면 2월 16일 날 도달되었을 때 계약이 바로 성립할 수는 없고요. 계약이 성립되려면 갑이 다시 뭐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 되겠죠. 얘가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럼 만약에 15일을 승낙기간으로 정했는데 16일 날 받았고 얘가 다시 2월 17일 날 승낙해서 19일 날 들어갔다. 일단 계약은 성립돼야 안 돼요? 돼요.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이니까 승낙하면 되죠. 며칠 날? 17일 날. 성립, 발신주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셨고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왜 늦게 들어갔죠? 승낙서가 왜 연착이 됐어요? 늦게 보냈으니까. 늦게 보냈으니까 늦게 온 거죠. 그게 통상적인 연착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동그라미 보내보면 비통상적 연착이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조문을 볼게요. 1항은 아까 보셨고 2항을 보세요.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 전항의 기간은 바로 승낙 기간을 말해요.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갑이 2월 1일 날 청약을 하고요. 승낙 기간은 2월 15일. 2월 4일 날 도달됐고 을이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승낙을 2월 8일 날 합니다. 그럼 2월 8일 날 승낙서를 보냈다면 당연히 보통이라면 요 15일 기간 내 도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우체국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승낙서가 2월 17일에야 도달이 됐어요. 그럼 일단 승낙 기간을 정했는데 기간을 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없죠. 근데 저 통상적인 연착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을은 이렇게 일찌감치 보냈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이 됐을 거라고 믿겠죠. 근데 이렇게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이 되어버렸을 때 갑이 이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을한테 뭘 해주라고 되어 있냐면 연착의 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를 무시했다. 연착의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며칠 날? 2월 8일이죠.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니까 승낙서를 발송한 날의 계약이 인정된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갑이에요. 제가 갑인데 15일을 승낙기간으로 보냈는데 승낙서가 17일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 뭐 늦었네? 이렇게 봤더니 우편 소인이 8일 날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늦었지? 라고 했을 때 얘가 그래도 그냥 이 계약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계약이 인정되는데 근데 갑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갑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이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얼른 뭘 해주라고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 그걸 안 해주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돼요. 그럼 만약에 2월 16일 날 여기서 이제 2월 16일이라는 것은 승낙 기간은 넘었지만 연착된 승낙서를 받은 거야, 아직 못 받은 거야? 아직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럼 갑이 15일 지나서 16일 날 을한테 야, 네 승낙서 아직도 안 왔어 라고 지연의 통지를 미리 발송을 했다면 받은 다음에 또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문 다시 볼게요.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환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줄 거두세요.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그게 중요하죠. 보통이면 받을 수 있었는데 청약자는 그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도달 전에 그러니까 연착된 승낙을 받기 전에 미리 뭘 했대요?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다면 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항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구별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승낙 기간을 2월 15일로 전했어요. 14일 날 승낙서를 보내서 16일에 도달이 되었다. 근데 갑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넣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왜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보니 이건 통상적인 거예요. 이 연착의 통지를 하라는 것은 비통상적일 때, 그러니까 보통이면 기간 내 도달이 되었을 경우에만 연착의 통지라는 거지 이런 경우에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냥 연착된 승낙이고 새 청약이 될 뿐인 거예요. 근데 보통이면 도달이 되었을 때 얘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을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요. 다 보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452쪽. 근데 우리 앞에서도 되게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계약의 성립은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 승낙서를 발송한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도달주의인데 예외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뭐만? 승낙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에 따른다. OX예요. 틀려요. 격지자든 대화자든 다 도달주의야. 다 도달주의인데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격지자 중에서 계약을 위한 뭐만? 승낙만 발신주의. 청약은 발신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예요. 승낙만 발신주의를 취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452쪽에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한 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돼야 돼요. 근데 요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더라. 두 가지를 우리 민법이 정했는데 첫 번째가 교차 청약에 의한 성립이고요. 두 번째가 의사실현에 의한 성립이에요. 그 452쪽에 533조 별표 2개 해두세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조문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내용은 당연히 동일해야 돼요. 동일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성립 시기예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도달한 때. 도달한 때. 갑이 을한테 야, 너 우리 집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2월 1일 날 해서 2월 4일 날 도달이 됐다. 그러면 을이 승낙을 청약서를 받아보고 내가 살게라고 하는 건 이제 승낙인데 근데 2월 3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월 3일이라는 것은 을은 갑의 청약을 알지 못하는 상황, 청약서를 아직 안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주 우연하게도 을이 갑에게 야 내가 니네 집 1억 원에 사면 안 될까라고 청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청약서가 2월 5일 날 되었다. 그러면 얘는 승낙을 한 건 아니지만 양 청약의 내용이 어때요? 같아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되었다면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며칠 날에? 2월 5일 날. 5일 날. 양 청약이 얘가 한 게 승낙이에요, 청약이에요. 청약이니까 발신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도달주의죠. 그러니까 양청약이 모두 다 도달되었을 때 계약은 성립되어진다.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532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승낙을 한 건 아닌데 승낙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사실.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되어진다. 우리 예를 들었던 게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 그러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주차하는 순간 주차계약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지금은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 지하철 타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린 소년이 무릎에다가 껌을 한 통씩 이렇게 딱 놓고 가요. 생각나세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다시 돌면서 돈을 받잖아요. 껌을 회수하거나. 근데 제가 이렇게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소년이 제 무릎에 껌을 놨어요. 껌이다 이러면서 뜯어 먹었어요. 근데 소년이 와서 그럼 돈 주세요 이랬더니 제가 야 내가 언제 껌 산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껌에 대한 매매 계약은 성립이 된 거예요. 언제? 뜯어 먹었을 때 그죠? 그때 이미 승낙의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승낙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럼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계약의 성립 시점인데요. 괄호 2번의 첫째 줄 가운데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는 것이며 청약자가 그 사실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소년이 제가 껌을 뜯어먹는 거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 거죠. 자, 올해 문제 보죠. 계약의 성립에서 틀린 것은 1항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한다. 맞죠? 청약은 반드시 그래. 안 그러면 청약이 아니라 유인이다라고 했죠.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둘 다 도달해야지 발송한 때가 아니다.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변경을 가한 승낙, 새 청약이고요.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렇죠. 계약의 성립은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이게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뭐 어렵게 낼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유형으로 출제돼요.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454쪽. 자, 454쪽에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인데 535조 조문을 보세요. 제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될 때 이미 목적이 불능이었다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원시적 불능이죠.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걸 줄여서 신뢰이익이라고 해요. 신뢰이익 또는 신뢰손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단서 조항에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이것을 줄여서 이행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뢰이익을 배상하는데 한도가 뭐로 정해져 있어요? 이행이익.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액을 배상받으려면 상대방은 그렇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총칙 첫 시간에 불능의 유형을 볼 때
원시적 불능이 있었고 후발적 불능이 있었죠. 그러면 이 중에서 무효가 되는 게 어떤 거였어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 이게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나누는 기준 시점이 계약 체결 시예요, 이행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계약 체결 시,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할 때 이미 불가능인 게 원시적이고 성립할 때는 가능했는데 이행 전에 불능이 됐어요?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본 게 요 내용이에요. 제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주고받은 거 있으면 퉁치고 돌려주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책임을 지라고 법률이 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535조의 규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정했냐면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자가 누구에게? 선의 무과실의 자에게 뭘 배상하라고요? 신뢰액을. 신뢰액을 배상하랍니다. 한도액은 뭐고요?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원래 손해배상의 원칙은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건 계약 자체가 무효였기 때문에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피해, 신뢰액을 배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산속에 있는 별장이 있었는데 요거를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이 2월 25일 날 체결이 됐는데 그 전날에 그 지역에 산불이 나는 바람에 이 건물이 별장이 이미 소실된 거예요. 근데 의뢰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이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럼 일단 이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계약은 무효죠. 25일 날 성립했는데 전에 불능이니까 이건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을은 전혀 몰랐어요. 선이 무과실이다. 그러니까 이 의뢰하는 사람은 계약이 유효다라고 믿고 돈을 좀 썼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비도 들어가고요. 돈이 좀 부족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이자도 나가겠죠. 원금은 들고 있겠지만 이자가 나가고. 그러면 이 여비나 이자라는 것은 을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쓴 것이지 만약에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이 돈을 썼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도인은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가 책임져야 돼? 갑이. 그럼 만약에 갑도 선의 무과실이면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지는 거예요. 이건 무과실 책임 아니에요.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지는 거예요. 뭘 배상하라고요? 신뢰액. 근데 한도가 지금 뭐였냐면 이행이익. 그러니까 이행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버는 이득이죠. 예를 들어 얘네들이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 부동산 시가가 올라서 현재 1억 2천만 원 한대요. 그러면 요 2천만 원은 신뢰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그럼 이행되면 벌 이득이죠. 그게 바로 이행이익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뢰이익하고 이행이익하고요. 어느 게 더 큰 게 원칙일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요 신뢰이익이라는 것은 이행이익을 거두기 위해 쓰는 돈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큰 게 일반적인데 을이 경제적 가치 판단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신뢰이익을 1억 썼는데 이행이익은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건 5천만 원 벌려고 얼마 쓴 거예요? 1억 쓴 거죠. 그럼 갑은 얼마를 배상해 주면 돼요? 5천만 원만 배상하면 되죠. 얘가 원하는 대로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5천만 원 벌 건데 얘가 잘못 쓴 돈까지 얘가 물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뢰액을 배상하는데 한도액은 이행이익이다. 요건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책임지는 사람은 악의 또는 과실이고 책임 추궁하는 사람은 선의 무과실까지. 선의면 충분하다. 틀려요.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만 배상을 받고요. 한도액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근데 지금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되는 건 이 원시적 불능이 일부가 불능인 거예요? 전부 불능인 거예요? 이건 전부 불능일 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일부만 불능이다. 자, 일부가 불능이면 이 535조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그 무효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고요. 그럼 뭘 하느냐? 요건 오늘 공부할 텐데 담보 책임만을 적용한다. 이게 특별 규정이에요. 특별 규정. 그래서 일부가 불능이면 다른 거 적용하면 안 되고 뭐만 나온다고요? 담보 책임. 담보 책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토지 1000제곱미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땅이 8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0제곱미터는 불능이잖아요. 일단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계약이 체결되고 200제곱미터가 날아간 게 아니라 원래 없던 거죠. 그럼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예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이 574조와 72조, 이게 담보 책임인데 담보 책임의 특별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거 넣으면 안 되고 뭐만 적용한다고요? 담보 책임. 교재 잠깐 볼게요. 455쪽에 괄호 1번 원시적 불능 제목에 줄거두시고요. 그 다음에 판례 별표 하나 해두세요. 판례 보면 제목에 일부 불능 시에는 담보 책임을 적용한다는 사례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럼 이건 전부예요,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죠. 그 매매가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할 때 한해 민법 574조 72조에 의한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함은 변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규정이 바로 무슨 책임이라고요? 요 74조 72조 대금 감액 청구, 이게 어디서 공부할 거냐면 담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뭘 물으라는 거야? 담보 책임을 물으라는 거예요. 담보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고, 그 매매 계약이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그 부분에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 체결상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불능일 때는 다른 거 나오면 안 되고 특별 규정으로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담보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의 부당 파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문제되는 건 뭐냐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곳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학설은 확대 적용을 인정하는데 우리 판례는 확대 적용을 인정 안 해요. 그럼 우리 판례 입장만 기억하면 되니까 우리 판례에 의하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오로지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원시적 불능. 이런 곳에 확대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대학교예요. 대학교에서 교직원 임용시험을 봤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교직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 합격하면 을은 어떠한 신뢰를 갖게 되냐면 야, 내가 이제 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일하겠구나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되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이 학교 측에서 1년 6개월이 지나서 뭐라고 했냐면 학교 인사 문제 때문에 당신의 최종 합격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파기한 건 정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하죠. 근데 조심하실 점은 일단 계약이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고용계약이 된 건 아니에요. 교섭 단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일방적으로 부당 파기하면 을이갑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한다는 거예요? 확대 적용 안 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오로지 원시적 불능에만 나오는 거지 다른 곳에 확대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안 될까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잖아요. 계약이 성립되어야 채무불이행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면 계약 관계가 없는 상태니까 어떤 손해배상이 나와야 돼요? 우리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두 개밖에 없어요. 채무불이행 아니면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가야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자기가 입은 신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네, 교재해 볼게요. 그래서 그 455쪽에 괄호 2번 1방의 악의 또는 과실 제목이 줄거두시고 3번에 상대방은 어때야 돼요? 선의 무과실 손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효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액 배상이고 밑에 확대 적용 문제가 나오죠. 맨 밑에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민법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문제를 어디에만 한정해요? 원시적 불능에만 한정한다. 바꿔서 말하면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례 파란 글씨만 볼게요. 파란 글씨만. 456쪽에 계약교섭의 중도파기인데 파란 글씨에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다른 건 안 되고 뭐만 나온다고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불법행위. 그러면 손해 받아야 되는데 2번에 무슨 손해라고 되어 있어요? 파란 글씨에 신뢰손해. 그럼 신뢰이익 배상인 거죠. 자,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하면 다 이행이익 배상을 기본으로 하고요. 신뢰이익은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여기 아니면 신뢰손해란 말 쓰면 다 틀려요. 다 무슨 이익이라고요? 다 이행이익. 요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행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이다. 계약이 유효합니다. 근데 이때는 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냐를 나누는데 채무자의 책임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채무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되고 채무자의 잘못 없이 불능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되었다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 그러니까 이거 좀 이따가 우리 오늘 공부할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해제하는 거예요. 이 해제는 그러면 계약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죠. 우리가 단독행위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단독행위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을 때만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하죠. 그래서 취소는 언제 하죠? 취소는 딱 3개밖에 없었어요. 제착사, 제한능력, 착오, 사익강박 이렇게 하라고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제도 단독행위니까 하고 싶다고 막 해제하면 안 되겠죠. 그럼 법은 기본적으로 언제 해제하라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그래서 요걸 이제 나중에 해제편에 가면 또 공부할 거고요. 자, 그럼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줬던 돈 돌려받아야죠. 원상회복 받고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신뢰이익은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공부할 건 다 이행이익이에요. 물론 신뢰이익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행이익을 원칙으로 하고요. 신뢰이익을 선택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원칙은 이제 다 뭐가 되냐면 이행이익이에요. 해제하지 않고 전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이행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전보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돈으로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을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A 토지 그리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B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자, 일단 교환 계약은 쌍무예요, 편무예요? 쌍무고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 그럼 아까 나왔던 거 다 나오겠죠?
얘가 A 부동산을 주는 거랑 B 부동산을 주는 건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고요. 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을이 A한테 하자 있는 부동산을 받았다. 뭘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의 문제를 생기겠죠. 아까 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교환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멸실돼 있었다. 그럼 뭐죠? 계약 성립 전에 멸실돼 있으면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은 무효예요. 그럼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만 나와요. 근데 계약이 성립되고 그 후에 A 부동산이 멸실됐대요. 그럼 이것은 후발적 불능이고 계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하죠. 그러면 이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이게 불능이 된 게 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요. 만약에 얘 잘못으로 못 넘겨준다. 얘가 불태워 먹었든지 얘가 딴 데 팔아먹었든지 얘 잘못으로 못 넘겨주면 그게 뭐야? 채무불행이에요. 근데 얘 잘못 없이 자연재해로 멸실되었다. 제3자가 불질렀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일단 채무불행을 보면 갑의 잘못으로 멸실되었다면 을은 즉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지하는 거예요. 해지하고 손해배상해 라고 해야죠. 준 거 있으면 돌려받는 거고. 근데 을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뭘 요구할 수 있다고요? 전보배상. 이 전보배상이라는 건 뭐냐면 A 부동산이 멸실되었다면 이 부동산의 시가, 그 돈으로 달라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멸실됐는데 부동산이 만약에 3억이면 3억 달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은 B 부동산 인도해야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인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지금 얘가 전보배상,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건 계약을 소멸시킨 거예요. 남겨둔 거예요. 남겨뒀으니까 당연히 부동산의 대가를 받으면 얘는 B 부동산을 인도해야죠. 둘은 무슨 관계겠어요? 동시행 관계. 여전히 동시행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교환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멸실됐지만 시가가 더 많이 오른 상황이다. 그러면 뭘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시가, 불능이 되었을 때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시가 기준 시점이 언제냐? 계약 시일까요? 이행기일까요? 불능 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행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손해배상 기준 시가를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 시일까요? 이행기일까요? 불능 시일까요? 불능 시요. 불능 시.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행 불능 나오면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이행 불능이면 언제적 기준으로 한다고요? 불능 시의 시가를 배상하라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이게 시험에 여러 차례 어떻게 나오냐면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으로 변화되면 동시행 관계는 소멸한다. 오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쌍무계약이잖아요. 근데 얘 잘못으로 불능이 되어서 뭐로 바뀌었어요? 손해배상으로. 그러면 동시행 관계가 소멸해요? 여전히 동시행이에요. 여전히 동시행 관계가 된다. 일단 미리 좀 볼게요. 458쪽. 458쪽에 판례박스가 있죠. 일단 판례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 그 판례박스 둘 다 중요한데 특히 2번 조심하셔야 돼요. 2번 보면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둘은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행 관계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채무 불행일 때는 해제 손해배상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채무자의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자 원칙은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채무자가 부담을 해요. 채무자 부담. 그러니까 채무자가 부담을 한다는 건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을 한다. 그럼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채권자가 부담하냐면 수령지체 중에 불능이 되었거나 채권자의
잘못이 책임이 있으면 그때는 채권자가 부담을 합니다. 자, 사례를 들어서 봅니다.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 근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자연재해로 번개 맞고 다퉜어요. 또는 뭐 태풍이 불어 멸실되었다. 제3자가 방화를 했다. 이건 지금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얘 잘못이 없다는 거였죠. 그러면 이건 채무불행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자연재해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OX예요? 틀리죠? 이건 무슨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니까 무효라고 하면 안 돼요.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연재해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을은 즉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해제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해제는 채무불이행 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갑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해제는 나올 수 없는 거고요. 어떤 문제만? 위헌부담. 그러니까 이게 계약법 총론의 앞부분 사례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제일 기본은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소실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제일 첫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언제 그랬느냐요. 계약이 성립하기 전이냐 후냐. 전이면 계약은 뭐예요? 원시적 불능 무효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에요. 근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무효란 말씀 다 틀리는 거예요. 후발적이니까 계약은 유효해요. 그럼 이제 후발적이면 그 다음에 뭐 봐야 될까요? 왜 불능이 됐느냐?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 채무자 잘못이 있으면 뭐예요? 채무불이행 해제로 가는 거예요. 채무자 잘못이 없으면 위헌부담이지 여기서 해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셨죠?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잘 정리해 두셔야죠. 이 시험 마지막 볼 때 가가지고도 채무자의 잘못이 없이 멸실되었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많아요. 틀려요. 해제 안 되고 이때는 뭐? 위헌부담. 자, 그러면 을이 갑에게 이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자연재해로 멸실이 됐어요. 자, 그러면 갑의 잘못 없이 멸실되었다면 갑은 을에게 대금 달라고 잔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위헌부담의 문제예요.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럼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을이 갑한테 지금 뭐 줬어요? 계약금 줬는데 계약금 주고 계약했는데 갑이 며칠 있다가 전화를 해서 을한테 야 을아 큰일 났다. 네가 사기로 한 거 번개 맞고 다 탔어 이럽니다. 그럼 우리가 을이면 야 너 마음이 참 무겁겠다. 내가 바로 잔금 쏠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당연히 얘는 돈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지급했던 계약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내 건물은 불탔지만 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갑. 이게 누구예요? 채무자. 자, 얘를 왜 채무자라고 하느냐? 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입니다. 그럼 쌍무 계약이면 서로가 채권자이면서 채무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갑이라는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요. 이전 의무가 있고 뭘 받을 권리가 있죠? 돈 받아야죠. 대금 채권이 있어요. 그럼 얘도 채권자이면서 채무자고 얘도 거꾸로 얘는 그럼 어떤 채권이 있어요?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 이전받을 채권이 있잖아요. 어떤 채무가 있고? 대금 채무가 있는 거. 쌍무계약이니까 서로 채권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냐면 지금 우리가 기준을 두는 게 불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능이라는 건 대금 지급이 불능이에요? 인도가 불능이에요? 인도가. 그러니까 인도무자를 그냥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도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왜 매도인이 채무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매도인이 원래 채무자라서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인데 기준이 포커스가 지금 대금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인도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의무자를 채무자라고 부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이 채무자 그러면 매수인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채권자요. 자, 첫 번째 원칙은 갑의 잘못 없이 불능이 되었다. 대금 청구할 수 없고 받은 건 다 돌려줘야 돼요. 누가 위험 부담한다고요? 채무자. 그런데 을이 언제 받기로 했냐면 2월 예를 들어 15일 날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지 않았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령지체라고 해요. 같은 말로는 채권자 지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2월 15일 날 받지 않고 있다가 2월 16일 날 번개 맞고 불탔대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을이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지체 중에 불능이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건물은 다 탔지만 돈은 전액 다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마지막으로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매매 목적물에 놀러 갔다가 을이 다 태워 먹었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을이. 그럼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채무자 부담이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요. 대금 달라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채권자의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나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그때는 채권자 부담이니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교재 확인하면 그 464쪽부터 나와요. 동시행양변권 끝나고 3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위험부담 제목에 별표 2개 해두시고 제목의 원칙은 뭐라고 되냐면 채무자주의 464쪽에 3번의 위험부담이에요. 별표 2개 하시고 그러니까 원칙은 채무자주의. 조문 볼게요. 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누가 부담하라는 거예요? 채무자가. 자, 그래서 오른쪽에 효과에 보시면 465쪽에 효과에 줄거두세요. 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셋째 줄도 줄거두세요.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미 반대급부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 준 거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채권자주의 나오는데 조문 볼게요. 538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줄거두세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채권자의 뭐가 나와요? 수령지체 줄거두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랑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채무를 면했기 때문에 이득을 얻었다면 이건 상환해야죠. 오히려 이중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이랑 을이랑 예를 들어 어떤 물건, 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대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이거 물건을 보낼 때 송부 비용이 5만 원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택배비가 5만 원인데 이거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다 이행되면 갑은 얼마를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95만 원이죠. 100만 원 받고 얼마 나가니까 5만 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넘겨주기로 한 날짜가 예를 들어 2월 15일인데 을이 안 받아요. 연락이 안 돼. 수령지체 중이에요. 그래서 얘가 발송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월 16일 날 이게 소실됐어요. 자연재해로. 수령지체 중에 소실된 거죠.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령지체 중이거나 얘 잘못이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송부비용 5만 원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죠. 그러면 이 5만 원이라는 것은
얘가 채무를 면했기 때문에 얻은 이득이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100만 원 다 받으면 얼마를 더 버는 거예요? 5만 원이죠.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줘라. 그러니까 상계하라는 거예요. 95만 원만 받아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죠? 예. 갑이 있어요. 갑이 사장님. 을이 근로자야. 근데 이 사장이 을이라는 노동자를 부당해고합니다. 부당해고. 그래서 을이 1년간 이게 왜 나 잘랐어? 이러면서 소송해가지고요. 1년의 소송 끝에 부당해고임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이 을은 1년간 일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갑한테 그 1년간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누가 채무자죠? 물론 이 사장과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이라는 것도 편무계약일까요? 쌍무계약일까요? 쌍무요. 그러면 서로 채권 채무가 있죠. 사장님은 노무를 제공받을 채권이 있고요. 어떤 채무가 있어요? 임금 채무가 있고, 그리고 근로자는 반대요. 근로를 제공할, 노무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 채권이 있는 거예요. 쌍무계약이니까 둘 다 채권 채무자죠. 근데 지금 불능이 된 건 뭐가 불능해요? 임금 지급이 불능이 된 거예요? 아니면 노무 제공이 불능해요? 왜? 뭐 당했으니까? 부당해고 당했으니까 얘가 노무 제공하는 게 불능이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채무자예요? 자, 여기서 자, 어디였어요? 여기서 매매계약은 채권 채무가 둘 다 있다고 했죠? 뭐가 불능해요? 대금이 불능해요? 인도가 불능해요? 그럼 인도할 의무자가 누구야? 매도, 얘가 채무자예요. 자, 이건 매매계약이 아니라 고용계약이에요. 고용계약도 쌍무계약이니까 채권 채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채무자냐? 지금 포커스가 임금에 맞춰져 있어요? 아니면 불능이 된 것이 노무 제공이 불능해요? 노무 제공이. 그럼 노무 제공 의무자가 채무자겠죠? 그럼 누구겠어요? 근로자겠죠. 그렇죠? 어려워요? 네. 약간 릴렉스해서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쌍무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둘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일방적으로 채권자, 채무자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기준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이 사례에서 고용계약에서 임금 채무자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임금 채무자. 사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불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불능이냐를 봐야 돼요. 매매계약에서는 목적물 인도가 불능이니까 매도인이 채무자고, 여기서는 지금 임금이 불능해요? 노무 제공이 불능해요? 부당해고 당했으니까 노무 제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노무 제공 의무자가 채무자일 거 아니에요. 누가? 근로자. 그럼 얘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 얘기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인도냐? 뭐 노무 제공이냐? 뭐 어쨌든 그러면 이 을은 임금 전부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구 잘못이니까? 사장. 그럼 여기 어디 들어가요?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거니까 채권자가 부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로자가요, 부당해고 기간 1년 동안 집에서 논 게 아니고 병이라는 사장 밑에 가서 일하면서 여기에서 임금을 받아왔어요. 중간 수입을 얻은 거죠. 그러면 이 중간 수입이라는 것은 을이 갑에게 채무를 이행했다라면, 노무를 제공했다라면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거뒀는데 임금을 다 받게 되면 오히려 을이 이득을 보겠죠. 그럼 요건 어떻게 하라고요? 빼고 받아라. 얘한테 달라고 할 때. 그게 아까 538조 2항에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상환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부당 해고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 놀아야지. 괜히 딴 데 가서 일해봐야 의미 없다는 거였죠. 예.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그 판례박스 있잖아요. 그게 이제 538조 2항의 의미라고 해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판례예요. 중간수입 공제하라고. 자, 문제 좀 보고 쉴게요.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그럼 일단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계약 체결 후. 그걸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보시라고 했어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지문에 나오겠죠. 하나씩. 1번부터 오면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되었다. 무슨 문제예요? 둘 다 잘못이 없대요. 위험부담. 그러면 대금 지급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부담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되었다. 위험부담이죠.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금 이미 준 거잖아요. 이 계약금은 위로금 아니라 그랬어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다라고 했고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갑이 누구예요?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자, 제 그림만 보시면 안 되고 문제를 보셔야 돼요. 을 소유주택을 갑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자의 잘못이죠. 아니, 요렇게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갑의 과실이라고 되어 있으면 누구 잘못이라고? 채권자. 그럼 대금 청구할 수? 채권자 책임이니까 대금 청구할 수 있지요. 있죠? 네. 4번. 이런 식이면 오늘 제 시간에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4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이번엔 누구 잘못이에요? 채무자.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채무불이익이니까 해제가 나오는 거죠. 네,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뭐가 중요한 말이에요? 수령지체. 그러면 대금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근데 마지막에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정답 5번. 그러니까 이건 제일 기본이에요. 불능일 때 언제가 불능이냐 그거 먼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후발적이다라고 하면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있으면 뭐로 간다고요? 채무불이익이니까 해제로 가는 거고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가니까 해제란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시험에서 어떻게까지 출제했냐면 요거 꼬드겨 보려고 후발적 불능일 때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했어요. OX예요. 안 돼요. 해제는 채무불이익 때 나오니까. 그럼 이때는 위험부담의 문제니까 누가 부담하느냐. 원칙은 누가요? 채무자. 그러니까 대금 달라고 할 수 없고 근데 수령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그때는 누가 부담? 채권자. 그러면 대금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좀 쉬었다가 동생의 항변권 보시죠.